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나는 투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속은 건데 왜 내 이름으로 남은 건 전부 대출 빚일까?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로맨스 스캠, 전세 사기, 상가 분양 사기 같은 피해를 당하게 되면 돈을 잃은 충격도 크지만 그 뒤에 남는 대출금, 카드값, 독촉, 추심이 사람을 영혼까지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기 당한 것도 억울한데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까지 해야 하나요? 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도는 실패한 사람을 찍어내는 제도가 아니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법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돕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먼저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몇 년간 감당 가능한 금액을 갚고 나머지 채무를 조정받는 절차입니다. 반대로 개인 파산은 지금 소득이 없거나 사실상 갚을 방법이 없는 경우에 재산과 생활 상황을 기준으로 면책 가능성을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즉, 소득이 있으면 개인 회생을 먼저 보고 소득이 거의 없고 재산도 의미가 없다면 개인 파산 면책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기 피해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라고 말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억울함 자체보다 그 억울함이 서류로 설명되는지를 봅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원은 주로 4가지를 봅니다. 첫째, 채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봅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말에 속아서, 어떤 경위로 대출까지 받게 되었는지 그 흐름이 시간 순서대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둘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봅니다. 대출금이 본인 계좌로 들어온 뒤 어디로 이체되었는지, 누구 계좌로 보냈는지, 현금 인출이 있었는지, 가족 계좌를 거쳤는지 이러한 내용이 계좌 내역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셋째, 피해 직후 어떤 대응을 했는지를 봅니다. 112 신고를 했는지,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를 요청했는지, 고소나 진정을 했는지 그러한 자료가 남아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지금 생활과 소득이 실제로 어떤지를 봅니다. 개인 회생이라면 현재 수입으로 얼마까지 변제가 가능한지, 개인 파산이라면 왜 지금 변제가 불가능한지 그 설명이 소득 자료와 지출 자료로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기 피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서류는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먼저 기본 뼈대가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그리고 개인 회생이라면 변제 계획안입니다. 이 기본 서류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 다음 사기 피해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소장 접수증,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진정서와 같은 수사기관 자료, 그리고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대화, 통화 녹음, 투자 앱 화면, 가짜 사이트 캡처 같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돈 흐름 자료입니다. 대출 실행 내역, 입출금 거래 내역, 송금 확인증, 카드 사용 내역,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 계좌 거래 내역까지 함께 설명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회생에서는 현재 갚을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 즉 급여 명세서, 원천 징수 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 사업 소득 자료, 연금 자료 같은 서류가 중요합니다. 개인 파산에서는 오히려 왜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직, 폐업, 질병, 부양가족, 주거 상황 같은 자료가 더 무겁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진술서입니다. 즉 채무가 늘어난 이유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이 진술서는 잘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뒤가 맞는 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 처음 어떤 말을 들었는지, 왜 그 말을 믿게 되었는지, 처음 송금한 금액은 얼마인지, 추가 대출은 왜 받게 되었는지, 피해를 인식한 시점은 언제인지, 그 직후 신고는 바로 했는지, 지금은 왜 정상 변제가 어려운지 이러한 내용을 날짜와 금액 중심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진술은 이런 경우입니다.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사기 당했습니다. 돈은 다 잃었습니다. 이렇게만 쓰면 법원 입장에서는 핵심이 빠집니다. 법원은 감정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입증 자료를 연결해서 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일수록 창피해서 사실을 줄여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대출을 받은 사실, 가족에게 잠깐 돈을 옮긴 사실, 일부 현금 인출이 있었던 사실을 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 감추는 순간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누락, 채권자 누락, 허위 진술처럼 보이는 부분은 상담 단계에서는 별일 아닌 것처럼 같아 보여도 심사 과정에서는 훨씬 크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재산 은닉, 허위 서류 제출, 허위 진술, 과다한 낭비나 사회 행위는 실제로 면책 판단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피해자니까 대충 설명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일수록 더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기 피해로 생긴 빚은 혼자 버티다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다면 개인위생으로, 소득이 없고 변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개인 파산으로 충분히 구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막연한 억울함이 아니라 채무 발생 경위, 돈의 흐름, 신고 여부, 현재 생활 상황이 서류와 진술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신고는 했는데 자료가 부족한 것 같다, 리딩방 사기인데 휴생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내 경우는 휴생인지 파산인지 감이 안 잡힌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혼자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사건 구조를 정확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원에서 30년간 근무했고 서울휴생법원 휴생위원으로 수많은 사건을 심사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설명이 필요한지, 어떤 경우가 기각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 실무적으로 판단할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한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